태충과 화염병, 또 물대포가 권력이 언론과 결탁해가지고 대중들과 시민들의 눈을 돌리는 짓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공영방송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수백 수천의 미디어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는 공영방송을 우리가 유지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선을 막 넘는 짓을 해도 괜찮은 강력한 뒷배가 있었고 그 뒷배 역할을 언론이 충실하게 했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 환경과 백혈병 발병은 무관하다고. 무진장 건강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장례식장에서부터 그랬거든요. 누군가 오겠지? 저는 뭐 죽을 때까지 불편하거나 어려운 게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이제 또 기자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해볼 주제 언론 개혁 문제입니다. 오늘은 언론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이 조직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밀한 얘기를 들여다보고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권력 감시에 소홀한 것이었죠. 특히 기자들이 이른바 기레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세월호 참사 당시 KBS는 정권의 시녀라고 불리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서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에게 압력을 가한 통화 내용이 폭로됐기 때문인데요. 위급 상황에 6분을 낭비했습니다. 방송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가 지금 발만 오면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니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민간업체인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군 정예 잠수요원들 투입을 막았다는.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내 힘으로 하시는 데까지 내가 참 해볼게 내가. 필요면 또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굉장히 사람들이 황당해했던 게 이거를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그 유족을 비롯한 사람들이 뭐 굉장히 항의 시위를 하고 청와대 근처까지 가고 이랬었는데 김시곤 그 당시 보도국장이 이건 내 의지가 아니다. 이건 김환영 사장이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래가지고 폭로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까지 갔고 왜 언론이 문제인가를 대부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던 그런 사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이정현 수석과 통화한 이후 KBS 뉴스에서는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자리를요. 이런 뉴스들이 대신합니다. 해군, SSU 필사의 수색, 요원 마비 증상까지 검찰이 직접 전국 선박 안전 점검 나서 목숨 건 수색에 잠수병 10여 명 치료 중 등의 기사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합니다. 네. 최근에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됐죠. 그 방송법 위반 유죄고 그 규정 자체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규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매우 추상적이에요. 이 법이 실제로 작동을 해서 유죄 판결이 받은 첫 사례라고 하는데 그러한 추상적인 규정에조차 걸려들 수밖에 없는 노골적인 사실 개입 행동을 한 것이고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거 보니까 이정현 수석이 그 유죄 확정되고 나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조항의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박하네. 예, 사실 이 정도로 노골적인 개입 행위는 받아주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당시 홍보수석이나 그 전화를 받은 KBS 간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KBS 조직 전체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보도를 보면 박 대통령이 현장 방문했을 때 그 가족들이 불만 사항을 건의하자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박수를 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자 가족들의 오열이 더 커집니다. 불만을 표시하면서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가족분들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골적인 개입이 가능했다라는 점을 KBS 내부에서 계속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게 말하면 굴복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부역한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진실을 보여줘야 될 공영방송이 거의 자발적 수준으로 내용을 아주 순화해서 보도했다고도 할 수 있겠고, 게다가 또 김한영 사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서 또 공천 신청도 하고 정치인으로서 길 발판을 마련하는 사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의 정치적 신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언론인일 때 그리고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일 때는 그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신념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재해석하기 시작한다면 누가 언론을 믿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공영방송 몰락의 시초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 시청자의 언론에 대한 불신감이라는 게 이 사건을 토대로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타락합니다. 문제는 물줄기로 마사지하고 여기서 세월호 교통사고로 가는 이 과정이 KBS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신뢰도나 영향력이나 모든 게. 그전까지 압도적으로 영향력과 신뢰도 1위를 유지해 왔던 방송사였거든요. 근데 그 두 시기를 거치면서 추락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 많이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KBS는 공적인 조직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거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온몸으로 막을 의지가 없는 사람은 KBS의 언론인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부끄럽잖아요. 수신료 내는 국민들에게 KBS가 경계로 삼아야 될 그런 사건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언론들이 권력 앞에 알아서 고개를 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21일 뉴스타파가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 차원 개입이라는 단독 보도로 이건희 회장이 수년 동안 젊은 여성들과 성행위를 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었죠. 뉴스타파의 보도 직후에 경향신문 한겨레도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도된 KBS 심층 리포트는 결이 조금 달랐어요. 성매매 의혹을 규명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몰래카메라는 불법이다. 불법 촬영을 보도하는 행위는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언론이 진정으로 감시해야 할 권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 입만 열면 언론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심지어 김재철 씨 같은 분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어찌 보면은 경제계에서 왕 같은 위치에 있는 분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한 또 취재윤리를 언급하더라. 그러니까 취재윤리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을 되돌아보고 본인들을 성찰하는 어떤 채찍으로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치부를 감싸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본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경제 권력의 치부를 감싸주는 쪽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것.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여튼. 네, 당시에 그 이건희 회장이 KBS라는 필터만 지나가면 신분 세탁이 됩니다. 그 비판의 대상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몰카 범죄 피해자가 딱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표백 저널리즘이라 부르겠습니다. 표백 저널리즘. 네. 오늘 또 한 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사의 진정한 성역은 대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못 건드린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언론이 말하는 워치독이라는 게 상당히 저는 기회주의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워치독을 할 수 있는 데만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데는 절대 못 해요. 그래서 결국은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는 동종업종을 카르텔적으로 이제 묶어주고 변호해준다면 이럴 때는 VIP 고객 응대 시스템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부작위를 해도 됩니다. 보도를 하지 않는 그런 언론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 KBS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귀를 합니다. 불법 취재다라는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언론이 특히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눈치를 보는 쪽이 어느 쪽인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결국 금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게 대기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전혀 자유롭지 않다. 참
대기업은 스스로들 어쩜 이렇게 언론사들이 어떤 언론사를 막론하고 이렇게 너무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보도를 안 했으면 책임질 일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중불나게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바꿨어요. 틀을. 그 피해자 프레임으로.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사건의 흐름을 바꾸려고 한 거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 아니었는가. 최소한 KBS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나은 조건에 있는 방송사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런다는 건 다른 데는 어떨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다 종속돼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꼼짝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꼼짝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낸다. 이게 입증된 두 사례죠. 삼성과 언론의 문제는 조금 다른 결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기업이 사실 언론 앞에서 저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죠. 이미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걸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은 유독 고자세를 취하는 모습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억이 남는 게 2014년 2월에 그 삼성 백혈병 사건을 다룬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프레시안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 어느 언론사 대표가 삼성의 그 고위 간부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기자한테 잘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걸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언론사에서 그 또 하나의 약속 영화를 소개하는 기사가 나갔는데 저희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거 잘못 나갔습니다. 제가 발견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약간 절절매는 모습이 보여서 이거는 삼성과 언론의 문제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관련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뇌물 인정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많습니다. 1차적으로는 삼성이 풀어야 할 과제.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실 준법감시위가 권고한 사과를 한 거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한국경제는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이재용의 잔인한 5월 사과의 정석 재현할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과의 정석은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이 잘못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했던 이재용 대표의 사과가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건은 법리적인 불리함을 피하면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담아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이게 기자가 할 말입니까? 가이드라인이네요. 이거는 삼성 변호사가 해야 될 말,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내용 잘못하다가 법리적으로 뭐 불리한 게 생기면 안 될 테니까 그걸 고민을 하겠죠. 하지만 기자라면 그런 식의 고민에 기반해서 나오는 사과를 비판할 준비가 사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종의 이것을 대단한 전략인 것처럼 유출하는 걸 보면 언론이 모든 기업과 달리 삼성은 좀 특별하게 보는 상황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사는 한국경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경제를 걱정하고 경제에 민감하니까 그럴 텐데 이 기사는요. 예측 기사입니다. 사과하기 전에 미리 써둔 기사예요. 그래서 모든 어미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이목이 쏠린다. 시작됐다라고 해서 결과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맥락의 제공이 아니고 전부 다 예측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전에서 왜 사과하지 싶은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문제 등에 대한 반성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이 두 말에 다 뭉뚱그려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사과를 구체적으로 할수록 훨씬 더 불리하다라는 거를 언론사가 먼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장애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정말로 감시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면 여기는 감시도 해석도 없고 예측과 변호만이 아주 범람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기사가 이런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삼성의 눈치 보는 걸 넘어서서 기자 본인이 삼성 직원인 줄 아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다뤘던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보도는 이제 뉴스타파가 최초로 보도했는데 그 보도 한참 전에 제보자가 YTN에 찾아갔는데 그때 YTN의 간부 기자가 얼른 삼성에 일러줍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삼성 직원이 아니고서야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간부가 당시 영상 제보자와 나눈 통화가 있는데 후배 기자들이 나를 삼성맨으로 알 수 있으니까 입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자께서 아주 씁쓸하게 그냥 웃고만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언론을 이렇게 매체라고 하잖아요. 매체라는 게 이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실과 독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그런 매체로서의 역할을 이제 스스로 포기하고 권력, 특히 이제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 힘을 가진 집단 여기를 이제 앞장서서 대변해주고 물타기를 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일종의 정치 집단처럼 행동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언론개혁의 요체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의 시각을 바꿔라. 뭐 그동안에 이렇게 해온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전반적으로 다 바꿔라. 이것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만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전달이라도 해달라. 그 다음에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서 의견을 붙이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겠다. 이게 이제 언론개혁을 바라는 그 언론 소비자들의 요청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달해주면 당신들이 소비하는 것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독자들로부터 일용할 양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논리까지 경도되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기업 중에서 가장 광고비 많이 쓰는 기업이라고 하죠. 국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 입장에서 달리 보는 분명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을 위한 기사를 쓸 때 아주 독특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기사들이 가끔씩 나와요.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예전에 이제 그 갤럭시 신제품 출시되면서 배터리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언론이 그때는 사실 삼성을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언론은요, 당시 이제 애플의 아이폰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애플은 무시하는데 대중의 어떤 요구나 항의를 무시하는데 삼성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그런 거를 봤었는데 4월 27일 날 이런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재용 부회장 연관어 코로나19 경영, 국민들 재판엔 무관심.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재용과 관련된 연관어가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경영이다. 중앙일보도 기사를 냈는데 글로벌 데이터 빅연구소라는 곳이 발표한 연관어 분석 결과가 최근 3개월 동안 이재용 연관어는 1위가 코로나19고 3, 4위가 경영 사업, 재판이나 파기환송심은 30위권에 들지 않는다. 라는 조사 결과를 그러니까 보도를 하면서 그걸 해석까지 합니다. 누리꾼들도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 주도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호기일 수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기업의 경영인만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일종의 히어로로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삼성의 노력이 보이는데 거기에 굉장히 부합하는 기사이죠. 그리고 그 기사 어디에도 이 연구소가 대체 뭐 하는 곳이고 이 연구를 도대체 왜 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하기로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기사는 점점 더 쏟아질 것이고 우리 사법부가 그 재벌 총수에 관한 형사 재판에서 항상 이제 양형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하는 논거가 있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애써 왔으므로 혹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양형 이유를 붙이는데 어쩌면 그런 이유를 붙이기 위한 알리바이를 형성하는 기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힘 있는 자들에게 기울어진 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 정작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 피해를 입는 건 시민들이었죠. 그때 77일간 옥새 파업 상황을 보면 뭐 실시간으로 전쟁 일어난 것처럼 생방송으로 뭐 24시간 계속 나왔잖아요. 몇 날 며칠을. 노동자들이 새총 쏘는 모습, 뭐 아니면 뭐 화염병 던지는 모습 이런 것들만 부각시켰어요. 저희는 어느 순간 그 빨갱이로 돼 있고 빨갱이라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누구도 하나 뭐 허드렛 일 시키려고 하질 않았어요. 결국에 그것을 못 견뎌서 돌아가신 분들이 33명이나 발생이 된 거잖아요. 발만 저기 하는데 그 다리를 왜 자르냐고요. 에? 뭐 부러진 것도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잘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하재 삽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자님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인터뷰한 대로만 보도 좀 해더라.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도 했는데도 그게 보도가 안 되고. 정부 출입 기자들 그분들이 뭐 거기서 보도한 대로만 그냥 하고 뭐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의문점이 있는 걸 갖다가 뭐 보도하거나 취재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라는 명문 대학에서 그런 연구를 진행했을 때는 실험이 좀 엉터리 같다. 우리 피해자들은 피해가 있는데 왜 거기에서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나온 게 없는가. 언론에서도 그런 걸 계속 파고들고 그랬어야 되는데 단원고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 전원이 구조됐다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KBS 카메라맨이 그때 아이들 처음 왔을 때 그거 찍겠다고 특종이 중요하고 아이들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렌트까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했어요. 그것은 아이디어에 대한 고소지예요. 언론이 강자 앞에서 비굴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매우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민을 좀 느낍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을 악마화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런 거 볼 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너무 끔찍합니다, 진짜. 언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서운함을 지금 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전달만이라도 충실해달라니까요. 결국은 언론이 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공 영역에 어떤 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공 영역에서 담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고요. 그래서 진실의 맥락이라던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 개혁의 방향이라는 게 힘쓰는 자들한테 굴복하지 말아라를 넘어서서 결국은 그냥 단순히 힘없는 자의 목소리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게 결국 언론일 텐데 그런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지금 저는 VCR에서 다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언론만 접해서 어떤 사안을 보시는 분들한테 보이는 조금 안타까운 관점이나 이럴 게 뭐가 있냐면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는 과정이 있으시고 또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되면 이제 고공농성이라고 해가지고 막루에 올라가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이 성찰적인 보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내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우리의 이야기를 좀 세상에 알려달라. 이런 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알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 알려야 하는 주장이나 사실관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는 비판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저거 봐라. 저렇게 과격한 거 봐라. 어? 왜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저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악 쓰면서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앉아있냐. 어? 그리고 왜 밥이나 그냥 집에서 먹으면서라도 다니지 왜 저기 올라가가지고 단식하고 저렇게 뜨거운데 무슨 저렇게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까지 얼마나 독한 사람들이냐. 이런 식의 이미지를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뒤에 또 이 부분을 다시 조명하는 어떤 사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일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언론 보도 중에 나중에 어떤 사실을 알고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게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엄마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총을 찾는다는 거예요. 총을. 장난감 총을 찾아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아빠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지킨다. 그 학교도 못 간 아이가 그 앞에서 회사 앞에서 엄마랑 같이 그 장면을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언론은 저런 거에 관심이 없었을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이제 인권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사실은 그 인권 침해를 직접 당한 피해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뭐냐면 그분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예요. 그러니까 직접 당한 가해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거에 맞서서 싸울 힘을 얻기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바로 잡아보겠다, 나서보겠다, 이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직접적인 가해는 물론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했죠. 하지만 그 무력감은 언론이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언론이 사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언론이 특히나 이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다음에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 니네들이 아무리 애써봐라 세상 바뀌나? 그런 메시지를 저는 계속 준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노동자한테 그러는데요. 싸우는 노동자들 언젠가부터 언론한테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요. 자기 편 들어달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칙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은 얘기하지 말라. 저쪽 편 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말은 하지 말아달라. 최소한 한 번 우리 목소리 실언은 달라. 비판해도 좋다. 실언은 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지난 정부에서 해직됐거나 아니면 또 방송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던 분들의 현장에 언론인들이 계시는 현장에 간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입장에 처해 보니 언론이 이런 어떤 노동자들의 입장을 얼마나 보도하지 않는지 절감하게 됐다. 내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그때 굉장히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자였는데 나를 취재하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 목소리가 전혀 전달되지 않더라. 그런데 과연 지금 기사는 얼마나 달라졌을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들을 이렇게 귀찮은 존재 또는 악마화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법과 제도가 잘못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하고 있다는 거, 요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걸 이제 언론이 짚어줘야 하는 부분인데, 자, 지난 세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폭력 노조 프레임을 씌우거나 갈등을 부추겨온 언론, 사실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첫 출근한 지난 4일 또 조선일보입니다.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복직한 것을 두고 만약 그가 쌍용차 내에 노조 설립을 추진할 경우 민주노총을 탈퇴한 현 노조와의 노노 갈등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15 총선을 앞두고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 보도가 있었죠.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얘기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일부 매체가 아무런 경각심 없이 전한 건데요. 이들은 이 사건을 세월호 땡땡 막말로 규정을 하고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따옴표만 치면은 모든 것을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나 봐요. 실제로 진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인용이 필요할 때 따옴표를 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입장에 구미가 당기는 어떤 발언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저널리즘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때 그럴 때 따옴표를 치고 빠져나가는 수법을 쓰시지 않나 싶던데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일단 맞는 얘기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식별해 주는 것이 이제 언론의 역할인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봐가지고 좀 자극적이고 소재가 될 만하다 싶으면 그냥 전달해 놓고 나중에 이제 이게 허위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되면은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건 사실 아니냐. 그건 나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또 그 사람을 비판해요. 그러고 나서는 저 사람이 잘못이다. 네네. 근데 진짜 교수님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그것도 사실이라 하시니까. 그게 사실 메카시즘이 그거잖아요. 네. 그냥 메카시 얘기를 계속 전한 거거든요. 사실 뭐 더 이론적으로 보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뭡니까? 성찰 없는 자기 일을 성찰 없이 반성 없이 하다 보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전혀 자기는 모르고 책임도 안 지는데 엄청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언론도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도 이 사태 놓고는 사실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기로도 우리 사회의 모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악행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얼굴로 평범하게 하다 보면 그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가해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행동의 어떤 영향, 그다음에 저쪽 반대쪽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유불능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사명진의 이 막말을 그대로 받아쓴 기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나쁜 의도는 없었겠죠. 그냥 정치인의 말을 항상 받아쓰던 기자들이 그냥 쓴 겁니다.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쓴 기사가 세월호 유족들한테 노출됐을 때 그들의 감정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했다면 못 썼을 것 같아요. 결국 사유불능의 문제고 악의 평범성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의 말도 그냥 다 받아 써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안 한 말도 한 것처럼 해서 쓰던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 악의 관습성이 이미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쌍용차 공장 세우고 순환휴직하는데 파업 주도한 한상규는 11년 만에 출근. 이거는 뭡니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갈등이 해소된 현장이에요, 사실은. 사실로 말하자면. 그런데 새로운 갈등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악의 평범성입니까? 악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세월호 같은 경우도 지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을 오히려 명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차명진 막말이라고 해서 차명진을 더 강조해야 되는데 대개의 언론 보도 행태들은 뭐였냐면 그 사람 했던 말만 따옴표하고 사람은 좀 가려버렸어요. 어떤 점에서 더 장사가 되고 더 눈길을 끄는 것들이 관습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악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지 않았다면 악의 평범성이란 말로 저는 절대 변호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언론 보도로 상처 입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원하는 언론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은 그래도 영산 참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잊혀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아직도 해결이 안 났구나라는 거를 국민들이 알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매 주기 때마다 뭐 약간 이벤트성으로 방송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달이 몇 년이 2,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 사람들이 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돼서 그 해고의 아픔을 안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다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면적으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좀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가습기를 써서 몸이 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언론이 앞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죠. 관심이 끌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묻혀지는 거예요.
언론이 그토록 욕을 먹고 또 개혁을 요구받는 것도 언론이 결국은 없어져서는 안 될, 그래도 국민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일 텐데 언론의 존재 이유 어디서부터 좀 찾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쭉 봤던 거를 좀 살펴보면 백남기 농민, 세월호, 가습기, 저는 심지어 2000 물류창고 사건에서도 윤 총장의 말이 아니라 생명권의 문제 같은 것들이 다뤄져야 된다 생각해. 무슨 말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게 생명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명권을 지키는 공공의 영역을 언론이 해야 된다는 걸 이 사태들이 계속 거듭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시민과 국민과 우리의 생명권에 대한 올바른 보도를 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야만 많은 언론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인하고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삼성백혈병 문제를 계속 관여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 이제 언론 문제의 가장 상징적인 현장으로 기억이 되는 게 2010년 4월이에요. 그때가 그 삼성백혈병 피해자셨던 이제 고 박지연님이 돌아가시면서 반올림 투쟁이 굉장히 좀 크게 됐었고 또 그때 뭐 방송에서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면서 이게 이슈가 되니까 삼성전자가 첫 번째 대응을 한 게 뭐냐면 공장을 공개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일종의 투어를 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서울경제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클린맨 티끌도 못 들어가게 통제한다. 조선일보는 1입방 피트당 1마이크론의 먼지가 있다며 백혈병 유발 물질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그때 당시에 이제 출입했던 기자가 이제 경제부 기자들이 많았어요.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장이라는 곳도 처음 들어간 데가 삼성의 일종의 이제 투어를 시켜주니까 그걸 쭉 돌아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쓴 건데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력했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경향신문입니다. 작업장 안전 짧은 공개, 실체 파악 한계. 그다음에 한겨레는 그 이벤트에 맞추어서 전직 반도체 엔지니어의 인터뷰를 실었어요. 그래서 백혈병 발병, 삼성 해명은 거짓말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양가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론 때문에 사실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입은 피해도 있지만 언론 덕분에 할 수 있었고 가져왔던 성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언론을 한 통속으로 묶어서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언론의 존재 이유를 계속 증명해내고 있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 언론들을 찾아서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돌이켜보면 언론 개혁이 사회적 화두에 오른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언론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게 YS 문민정부 시절이니까 벌써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DJ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언론 개혁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언론의 변화에 대한 기대 또 요구가 굉장히 강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참 잘 돌이켜보면 꽤 많은 것들이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그 문민정부 시절에 최초로 세무조사라는 걸 하죠. 근데 그때 문민정부는 그걸 알았습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 뽑고 나면 별거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정부 때는 23개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죠. 그리고 공개를 해서. 근데 엄청난 이제 반발은 있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언론사도 결종이 아니다. 취해법권 아니다라는 걸 선언한 거일 수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게 언론의 많은 문제는 우리가 앞서 논의했듯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잖아요. 클릭수를 올려야 되는 것도 광고를 따내야 되는 것도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수익 구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국민의 정부에 이은 이제 참여정부 때도 그때 많은 걸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뭐 그 언론 시장 집중 제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론 시장을 과도하게 많이 어떤 차지하고 있으면 다양성이 없어지니까 규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하려고 했는데 거의 이제 뭐 못하게 됐었고 노무현 정부 당시 그 언론중재법, 뭐 독점신문 규제하는 방안이 담긴 신문법 개정 등 언론 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죠. 권력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원칙대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몇몇 기자들이 딱 죽치고 앉아가지고 기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가장 보람이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론 정책, 언론 대응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언론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가능할까요? 언론 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대통령이었다라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개혁은 국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입법으로 완료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법이 그때 신문시장 집중 규제하려고 하는 게 사실 유명무실해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0년 전에 MB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됐습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원직 사퇴, 당의 투쟁.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국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공동 개국쇼와 함께 4개의 종편은 화려하게 출범했습니다. 종편을 소유한 신문들의 보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종편 4개사가 모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더티한 작당이죠. 돈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았고요. 단식 농성의 그런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김영호 씨가 과연 어떤 태도로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이 세월호 사태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반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종편 이전과 이후로 우리 미디어 시장을 나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신문 시장은 정파적이었어요. 근데 방송은 기본적으로 공적 성격, 저널리즘 플러스 공적 성격을 가져야만 방송이잖아요. 그 소유 구조 자체가 그렇고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방송에 종편이 들어와서 모든 내용을 정파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방송 시장이 정파화됩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공산당인 거죠. 대개론이 뭐예요?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 예. 그러니까 공적인 매체인 방송이 정파적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매체 영역은 볼 것도 없이 훨씬 더 정파적으로 간 것이고, 우리 언론개혁이라는 건 사실 MB 전을 돌아보고 그때 어떤 것들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그걸 어떻게 하면 복원시키면서 우리 언론을 정상화할 것인지 이 문제를 좀 집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더듬어 봤습니다. 신속하게 뭐 회복될 것이다, 언론이 개혁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언론들이 보여왔던 행태들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우리 주권자들이 스스로 이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말기에 보였던 그 이상한 행태들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었는가, 그다음에 검찰은 그 사건의 수사에 처음에 어떤 자세로 임했었는가, 그리고 나중에 여론이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태도를 돌변했었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식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사회가 특히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나 어떤 위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직도 후진적인 영역이 어딘가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옮겨가시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검찰하고 언론은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의 수준에 걸맞는 지금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들이 그렇게까지 되는 과정에는 너무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럼요. 아까 그 기자가 진실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독자들이 더 그래요. 맞아요.
여러 가지 기사를 다 봐야 되고 진실을 쫓아가기 위해서 너무 피곤해졌어요. 그 외신을 인용한 보도가 있으면 그 외신을 찾아가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번역해서 올리시잖아, 직접. 힘듭니다. 자, 시민사회의 눈에 띄는 움직임과는 달리 일부 보수 언론이 21대 총선 전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언론 개혁에 대해서 벌써부터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4월 22일 조선일보의 권력이 사법 언론 개혁한 나라들이라는 칼럼은 4.15 총선에서 압승한 여권에서 연일 사법 언론 개혁이 거론되고 있다. 공영방송 등 상당수 언론은 정권의 응원단 노릇을 하고 있다. 권력이 아니라 비판 언론을 비판한다고 전했고요. 4월 27일 중앙일보의 비판 언론 억압하는 언론 개혁은 알 권리 위축시킨다는 제목의 칼럼은 정부 여당이 미디어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통해 비판 언론을 제어하려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워낙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언론에 대한 어떤 개혁적 요구가 많다 보니 그때도 똑같이 보수 언론 죽이려 한다라는 프레임이 통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등장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좀 차이점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미 보수 언론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판매 부수라던가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뭐 여러 이제 수치로 볼 수도 있지만 영향력 수준에서 상당히 줄어든 것도 좀 부정하기 힘들죠. 특히 중앙일보는 거의 모든 면을 할애한 날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은 그거예요. 결국에 언론 규제를 언론 개혁으로 미화하면 시민의 듣는 권리는 위축된다라고 해서 언론 규제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개혁과 언론 규제의 뜻 자체를 일부러 호도하고 있는 건데 대개 언론사들, 특히 보수 언론사들이 언론 개혁을 언론 규제로 물타기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여론을 지금 수렴 중인 상태고 지금 좀 확장 중인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개혁을 뭐 했습니까? 지금 김빼기고 선제적인 방어잖아요. 네네. 지금 최강욱 당선인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개혁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미리 김빼기 다 하고 하면 우린 다 이거 싸울 거다. 선언해 놓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언론 개혁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언론 그 문제가 있는 언론들이 계속 과거의 문제에 머물러 있어요. 어쩌면 그 문제점을 짚어내기가 대중들의 인식 수준에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사태가 터져도 기승전 정파성, 뭐 N번방 사건이 터져도 기승전 전파성.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안을 자신의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돌려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수법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람도 많이 지쳐 있고요. 뻔하게 알고 있는 수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과거보다는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강욱 당선인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정당의 당선인이시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입법적 장치로서의 언론 개혁 어떤 것부터 좀 시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적어도 책임지는 장치는 좀 명확히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언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수사권이나 사법권이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수없이 많은 경험과 성찰을 또 겪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징벌적이라는 말을 꼭 써야 하냐면 단순히 그냥 뭐 몇백만 원 손해배상 해주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서 정정방송이나 정정광고, 정정보도 잠깐 올렸다가 내리고 뭐 이런 걸로는 해결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게 되면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의 배상을 묻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 팩트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언론사에 자연히 만들어지더라. 이걸 이제 미국의 경험에서 저희가 습득을 했고요. 취재가 부실해가지고 오보가 나갔을 때는 그거와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분량을 할애해서 정정보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구석에 그냥 잠깐 밀어넣는 식으로는 여전히 현송월은 총살당한 상태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문화일보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으로 이제 소송을 건 적이 있는데 그 명백한 허위사실을 저에 대해서 유포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놀란 게 1심에서 500만 원 배상 판결 나니까 바로 입금을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문화일보는 그게 걸리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돼봤자 뭐 몇백만 원 수준이니까 그냥 돈 내고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언론 문제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언론 문제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삼는 게 지독한 정파성이잖아요. 근데 그 정파성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봐요. 그냥 정파성을 넘는, 그러니까 선을 넘는 허위나 지독한 왜곡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종편 조건부 재승인 어떻게 네, 좀 네.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듭 뭐 조건부 재승인 말만 그렇지 말하자면 통과위원회잖아요. 방송통과위원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도 마련할 건지에 대한 좀 저도 질문을 그렇죠. 그 해보고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종편이 누리고 있는 특혜가 많이 있죠. 이거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길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단순한 승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광고의 문제, 뭐 미디어 랩의 문제, 종편의 어떤 방송 시간 배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문제라서 그 부분은 정말로 놓치지 않고 꼭 따라가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강욱 당선인 사실 우리 제2 초반에 함께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언론 개혁에 앞장선다고 하니까 앞으로 종편에서의 공격 기대됩니다. 아니 좀 덕담을 해주시지 뭐. 아니 종편 분이겠습니까? 아니 공격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또 싶네요. 화이팅이 생기시겠군요. 맷집은 맞을수록 늡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혜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도. 방통위에서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과제를 모아서 본다면 사실은 국회는 그런 미비한 부분들을 입법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디어가 스스로 자정 기능을 통해서 개혁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미디어끼리 뭘 해야 되느냐 상호 비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디어를 감시하고 비평할 수 있는 건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디어가 해준다면 미디어의 치부가 드러나고 시민들은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정적으로 미디어 개혁에 접근만 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 그런 미디어를 안 보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미디어 교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얼마 전에 졸업한 친구가 졸업식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사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근데 이게 정말 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너무 언론에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만 얘기했구나라는 반성을 좀 했죠. 언론이 그렇다고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언론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언론다운 언론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도 버티면서 언론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언론 개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희망 만들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모르는 유일한 집단이 언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만 모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고 이 언론 개혁은 투쟁이나 싸움이 아닙니다. 상식적 수준의 저널리즘의 복귀, 회복입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싸움으로 오해하고 계속해서 갈등의 양상으로 그리고 한편으로 부정편향적인 이것은 우리를 말살하려는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언론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되게 의미 있는 총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어로 개입했거든요. 보수 언론들이. 개입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는 패배한 정당만이 아닙니다. 바로 언론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엘리트 집단으로서 어떤 점에서 원하는 권력을 양산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성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젠다 세팅이라는 게 과연 당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면 그냥 아주 원칙적인 저널리즘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교과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최강욱 당선인, 최영목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지난 2년간 저희는 꾸준히 잘못된 언론의 태도를 비판해왔습니다. 언론이 바뀌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토로도 참 많았죠. 그러나 저희가 꾸준히 제안 중인 기사 수정 이력제처럼 작지만 또 의미 있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변화의 그날도 아마 머지 않을 겁니다. 언론 개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득.